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 아시나요? 제 결혼 상황이 딱 그랬어요. 친정복이 없으면 시댁복이라도 있어야지 앞뒤가 꽉 막힌 세월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친정 때문에 결혼 전까지 고생만 하다가 어찌어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일이 꼬으려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시게 되셨죠. 아버지는 딸 하나인 저를 배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든 일 더러운 일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남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컸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항상 조금만 돈이 모이면 사업을 하실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흘려들었지만 저는 이때 아버지에게 사업은 꿈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대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무렵 저는 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어요. 처음엔 소개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가 남자 쪽에서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몇 달을 애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간 소개팅에서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회사 친구분 SNS에 올라온 그쪽 사진을 봤어요. 제 스타일이라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가 졸랐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 만나다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둘 다 결혼 정년기였던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던 날 저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니? 아니요.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럼 집은 어디 사니? 강북 쪽에 살고 있어요. 땡땡동이요. 아, 그 동네? 아, 그럼 하는 일은 뭐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학교는 그냥 전문대 나왔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의 어머니께서는 볼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난 이만 먼저 일어난다. 이러시고는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냐? 이러니 남자친구는 처음에만 그러는 거라고 곧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면 부모가 반대하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을 포기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 없이 그의 어머니를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형님 될 사람은 집안도 좋고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다. 어디 학력도 안 되고 집안도 후져서 솔직히 결혼시키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네 학력, 집안, 뭐 하나 우리 아들하고 맞는 게 없잖니. 그러니 우리 아들 포기하길 바란다.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 배경이 결혼에 장애가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막말로 제가 무슨 의사 집안이나 재벌집에 시집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도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설득될 것 같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하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엄청 좋아했어요. 자기 닮은 아이가 생긴다는 설렘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으니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시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당분간 분가할 생각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였죠. 그때부터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무시당했어요. 툭 하면 친정 못 산다고 막말하기 일쑤고 혼수 제대로 안 해왔다면서 형님이랑 서방님들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셨으니까요. 매일 밤 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울면서 보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시집살이만으로도 힘든데 친정 아버지께서 사고를 치셨어요. 무슨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그렇게 원하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아 결국은 한 달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냥 아버지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빌린 돈까지 날린지라 제가 갚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걸 다 갚아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희가 결혼 초기부터 모은 적금 4천만 원을 깨서 아버지 빚 갚는 데 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시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망설였지만 남편은 이대로 돈 안 갚으면 장인어른 징역 갈 수도 있다며 그 연세에 거기서 얼마나 버티시겠어. 우린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장인어른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 우리가 조금만 도와드리자. 진짜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나 남편이나 그리 넉넉한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아들이 자라고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은 꼭 있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 적어가며 아껴 쓰고 또 아끼면서 모은 돈인데 그렇다고 엄마 없이 혼자 몸으로 절 키워주신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 말대로 적금을 깨서 아버지 빚부터 해결해 드렸어요. 물론 남편에게 그런 결정해줘서 수도 없이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고요. 남편은 그때마다 수다분한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남편은 모진말 못하는 순둥이 같아 보여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힘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믿고 사는 거지만요. 저희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혼자 외벌이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덜 먹고 아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한테 큰형님 병원을 확장하는데 돈을 보태라고 적금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어요. 4천만 원 정도 모았던 돈은 저희 아버지 빚 갚는 데 보태느라 처음부터 다시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시더니 결혼 생활 4년 동안 고작 이것밖에 못 모았냐고 어디 빼돌린 거냐고 저를 추궁하셨어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혹시 저희 아버지 빚 갚는데 그 돈 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떨궜고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서 병원 확장하는 것보다 장인어른 구치소 가게 생기셨는데 장인어른이 당연히 먼저죠. 그리고 그 돈을 왜 저희가 보탭니까?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려들어. 처음 봤을 때부터 어느 거 하나 마음에 든 게 없다 싶었어. 어떻게 그네 발끝도 못 미쳐. 야, 네가 네 남편 꼬셔서 네 애비 빚 갚으라고 한 거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이젠 애미 앞에서 마누라 편드는 거냐? 돈도 없어서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정확히 어머니가 분가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원하시면 지금 당장 나가드리죠.
남편은 작은 월세방 구할 돈 정도는 되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 편하게 나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절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한 3개월을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 무렵이었어요.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되니 마음은 편했지만 돈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 적금을 반으로 줄이니 돈이 예전처럼 잘 모이지 않더군요. 이러다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 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하며 막막해하고 있었죠. 그럴 때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와 함께 한번 보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일산 상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상가인데 도시 중심에 있어 그래도 팔면 4, 5억은 나올 거라면서요. 그 상가 팔아서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뭘 모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두운 터널에서 갑자기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근데 말이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너희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것도 벅차고, 그리고 이제 곧 김장철이지 않니? 난 엄두가 안 난다. 그렇다고 김치 사서 올리면 알잖니, 네 시아버지 성질. 그러니까 당분간 와서 살림 좀 해주련. 우리가 너희한테 돈 보태줄 테니.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매달 쓰는 가계부와 적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각나는 순간 저희 부부에게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다시 시어머니와 합치는 것이죠. 나가 살면서 돈에 쪼들리니 애를 놓고 저도 다시 일을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들은 저와 떨어지기 싫어했고, 그런 아들을 떼놓고 마음 편히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면 제 몸은 힘들지만 아이 놔두고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하는 남편에게도 미안했는데 적금 든다 생각하고 딱 상가 팔릴 때까지만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애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 챙겨드리고 살림을 해. 그러다 당신 쓰러져. 당신 우리 아버지 빚 갚아줄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는 당신한테도 아버지와 같다고 말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돈 보태준다는 말에 혹하긴 했어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거기다 우리 집도 사야 하잖아. 아파트 중도금 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대신 예전처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말고 당신 몸도 생각해 가면서 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별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막말을 해서 저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지금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저를 부려먹었어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들 6명 정도를 집에 데려오셔서 그날 전 하루 종일 식모처럼 시어머니 친구분들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국수 더 드시고 싶다 하시면 면 삶아서 다시 드리고, 밑반찬 부족하다 하면 더 드리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기도 힘들었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일주일에 2번 하는 대청소를 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도 끓이고 밑반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웃으며 다가오시더라고요. 할 일 없냐면서.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요지는 내일 할 김장 이야기였어요.
내일 김장하는 날인 거 너도 알고 있지? 한 150포기 정도 할 거야. 150포기요?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식구도 많지 않은데. 큰형님네도 그이도 도련님도 김치는 잘 먹지 않잖아요. 이번엔 친척들한테도 김치를 돌릴 거라서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네가 음식 솜씨가 좋잖니.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일산 삼가가지고 길들이시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자신도 같이 도와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었다는 핑계로 그 많은 김장거리들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다행히 그나마 제가 전날 밤에 절이는 거랑 양념 손질을 다 해놔서 망정이었지. 그래도 뒷정리랑 이것저것 생각하면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혜준이 엄마예요. 김장하려는데 어머니가 150포기 정도 하라고 하셔서요. 도저히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은데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힘든 건 제가 어젯밤에 다 했고요. 오늘은 그냥 버무리는 거랑 뒷정리만 하면 끝나요. 동서, 미안해.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원 일이 너무 바빠. 나중에 돈으로 줄 테니까 오늘은 혼자 해. 형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도저히 혼자서 할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김장이나 하자고 그 비싼 의대 나와서 의사하는 줄 알아? 동서, 돈으로 준다잖아. 그런 건 돈 없는 동서가 해야지. 하면서 끊더라고요. 그리고 5분쯤 됐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너 큰애한테 전화해서 집에 와서 김장하라고 명령했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라뇨. 제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 큰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는 왜 하니? 의사가 너처럼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인 줄 아니? 얼마나 바쁘고 고된 신경노동을 하는 직업인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의사인 큰형님이 하시는 일은 고되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안 고된 줄 아세요? 얘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앞으로 큰애한테 집안일로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김치 그거 양념에 묻히기만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엄살이야?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집안 살림하는 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일인가?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일인지. 가족끼리 보듬어줘야 하는데 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지. 그날 김장하면서도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신경은 온통 아이한테 쏠려있느라 나중에는 편두통까지 오더라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꾹 참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무슨 힘으로 그걸 다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방에 아들과 널브러져 일어날 힘도 없는 저를 위해 아들을 씻기고 재웠어요. 그 생활을 거의 5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밤마다 서로 잠들 때 맨솔에단 발라주고 파스 붙여주면서 위로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 집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나이 들어서 집 없어 또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아프면 언제 어디서 돈 나갈지 모르는데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집 있으면 집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일도 없고 행여나 벽지 찢어질까봐 애한테 잔소리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집에서 마음껏 누빌 수 있고. 난 그것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무리 막대해도 큰형님이 돈 없다고 무시해도 나 힘이 나. 어느새 지쳐 골아떨어진 남편 얼굴을 보며 저도 힘들지만 이 사람도 참 무슨 고생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 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시부모님은 일산 상가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으시길래 하루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 신청도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쯤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일산 상가가 잘 안 팔리는구나.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설마 니네한테 상가 가지고 장난하겠니? 마음은 조급했지만 시어머니 말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병원을 확장하게 되었다면서 저희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은 무슨 돈이 있어 병원을 확장했는지 미심쩍어 했지만 저는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니 친정에서 도와줬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확장 소식을 들으시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축하 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솜씨 발휘 좀 해보라고 하더군요. 큰형님도 큰아주버님도 제가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이 집으로 모이기 몇 시간 전부터 혼자서 아이 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혼이 쏙 빠지는 것 같았죠. 혼자서 돼지 불고기에 잡채, 호박전 등 명절 음식 부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큰아주버님네, 저희 남편, 그리고 도련님하고 도련님 약혼자까지 다 시부모님 댁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형님이 젓가락을 식탁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동서, 소고기 없어? 돈 아까워서 소고기 안 사고 돼지고기를 내놓은 거야?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족들이 돼지 불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로 한 건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시는 거예요. 너 큰애 돼지고기 싫어하고 소고기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러니? 오늘 자리의 주인공인 큰애 입맛에 맞췄어야지. 몇 시간 동안 고생한 게 떠올라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형수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은 생각 안 하세요? 형수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너는 형이 우스우니까 형수한테 말대답하는 거지?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어디 형수한테 말대답하느냐고 하시고는 저는 싸움으로 번질까봐 남편에게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도 제 신호를 받고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은 저희 부부에게 상처만 남고 큰형님 부부와 시어머니만 즐거운 자리였어요. 저희는 내 집 마련만을 생각하며 쓰디쓴 상처도 달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저희의 한 줄기 희망은 어느 날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형님이 확장한 병원에 축하해주러 간 날이었어요. 확장한 병원은 나름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을 구경하며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이런 병원을 차리는 건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전 화장실에서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칸막이에 들어가 있었고 여자 2명이 들어오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정황상 저의 큰형님 쪽 지인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쟤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병원을 확장한 거야? 이번에는 친정에서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남동생 결혼시키면서 돈이 좀 들었어? 이래서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하나 봐.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돈으로 확장한 거라잖아. 시어머니 명의로 일산에 오래된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고 해줬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 모진 시집살이를,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시어머니의 약속만 믿고 그 모욕감 속에서도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건데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큰형님에게 갔어요. 큰형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죠. 동서, 서방님, 어서 와요. 형님, 축하드려요. 그런데 형님, 무슨 돈으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확장하신 거예요? 응? 아, 병원 참 넓지. 혹시 저녁 먹고 갈 거야? 형님, 말 돌리지 마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요. 이 병원 어머님이 상가 팔아서 해주신 거라면서요.
난 몰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야.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가서 따지지 그래? 지금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합가하기로 한 조건이 그 일산 상가였다는 거 우리 가족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님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어머님이 주신 돈 받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나 이제 곧 진료하러 들어가야 하거든? 이만 가주길 바래. 서방님도 안녕히 가세요. 저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러면 안 됐었지만 그 당시는 감정이 너무 격했던지라 남편한테 사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었네요. 당연히 남편은 몰랐던 사실이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였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큰애가 병원을 꼭 확장해야겠다는데 그럼 어쩌니? 원래 잘 나가는 사람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마음껏 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집안의 첫째가 잘 돼야 둘째, 셋째도 잘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너희는 돈 보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였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네요. 그럼 지금까지 안 줄 상가 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노신 거예요? 예, 너 그럼 돈 보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이래서 없는 집 자식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 돈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어머님하고 큰형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모욕도 다 참아가면서 이 집 종인 것처럼 살았어요. 나만 좀 힘든 거 참으면 우리 세 식구 살 집이 생기니까.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저희 배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니, 그냥 처음부터 가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주지도 않을 상가로 저하고 그 일을 낚으신 건가요? 이제 저희들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밖에서 월세로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손 안 벌릴 테니.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니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저게 아들하고 애미를 생이별 시키려 한다? 하더군요. 제 남편도 듣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참아온 건데 이제 와서 뭐요? 그걸 형수한테 줬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 결혼할 때 꼴랑 1,000만 원 보태주시고는 돈 없다고 하시더니 저희 주시기로 한 돈은 형수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고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라고 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희 부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요. 네, 시아버지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다못해 저희 부부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돈을 쓰게 되었다고 적어도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고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셨으면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건지. 더 이상 돈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부모님 유산이나 탐내는 아들 며느리 되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저희는 시부모님 집을 나왔어요. 다시는 안 보겠다는 저희의 말에 시부모님도 딱히 저희를 붙잡지 않았어요. 이런 중대한 약속을 깨면서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 한마디도 없으신데 저희가 시부모님 댁에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저희는 아파트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어요. 대신 전셋집을 구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죠. 전셋집을 구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던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한테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니 저보고 같이 부동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가니 사장님께서 시골집에 돌아가신 엄마 앞으로 된 땅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게 되면서 땅값이 기존의 값보다 10배 이상 치솟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저와 아버지는 놀라서 사고가 정지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빨리 땅을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값을 시세보다 더 쳐줄 테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라는 엄마의 큰 선물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고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엉엉 울었어요. 아이는 뭣도 모르고 저희가 우니까 같이 울었네요. 저희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말이에요. 엄마의 땅을 팔아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었죠. 친정아버지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 살고 계시고요. 지금은 1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은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대요. 저희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뒤통수 한 번 세게 얻어 맞았으면 됐지 2번 맞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손자가 보고 싶다는 것은 핑계고 어디 친척들을 통해서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산 상가 팔아서 큰형님네 병원을 확장해 주었는데 큰형님이 병원을 강남으로 이전해서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고 했대요. 욕심이었죠. 그래서 무리하게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줬는데 병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된통 사기를 당했답니다. 결국 일산 상가도 다 날려먹으신 거죠. 저희한테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으셨대요.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하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형네 집에 가서 살라고 말했대요. 큰형한테 해줄 건 다 해줘놓고 큰형이 어머니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근데 큰형님 성격상 절대 시어머니 못 모신다고 했겠죠. 아무튼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시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참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그새 까먹으신 모양이에요. 전 절대 얼굴 볼 생각이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가족이면 뭐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는 가족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저희 부부 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휘어잡으려는 부모가 있죠. 저도 그런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시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기대려고 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은 저의 행운이든 노력이든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